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권력의 중심에서 무소불위의 조직부. 다른 일도 그렇지만 김정일은 특히 이런 면에서 한심했다. 훗날 조직부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어 약간 시정되기는 했지만 내가 새로운 학습 방법을 내놓을 때만 해도 조직부의 보고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으며 조직부가 사실상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다. 결국 논쟁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 제동을 건 것도 조직부와 연계를 가지고 있던 나의 반대파 세력이었다. 그리하여 일하면서 논쟁하는 학습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려던 작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조직부와 선전부의 세력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정일이 나에게 사상 이론 문제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사상 이론적 지도를 방해하고 나섰다. 조직부와 선전부 요원들은 김정일을 가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성분이 좋다는 자들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양형섭, 허담 등에게는 수령의 가계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여 환상을 가지고 대했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일이 많았다. 훗날의 일이지만 인도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경축하는 주체사상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다. 나는 세미나가 끝난 다음 주요 인사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김일성의 접견을 주선했다. 손님들은 김일성에게 국제 세미나가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그리고 나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김일성과 김정일은 매우 흡족해했다. 그런데 외교부 당위원회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부국장을 따로 불러 국제 세미나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조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조직부 해당 과의 외교부 담당 지도원과 외교부 당위원회가 서로 짜고 국제 세미나가 잘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김정일에게 올렸다. 김정일은 그 보고 내용을 나에게 전해주었다. 나는 보고서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외교부 부국장을 불러 사태의 전말을 따졌다. 결국 그 보고서가 허위 날조라는 게 입증되었다. 나는 김정일에게 그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하면서 외교부 부국장을 철직시켜 노동 현장으로 보낼 것을 제의했다. 김정일은 그 제의서에 서명을 하여 비준해 주었다. 김정일이 직접 이름을 쓰고 날짜까지 쓰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된다. 조직부에서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반영 보고를 한 조직부 부부장의 입장이 곤란해졌던 것이다. 그는 나를 찾아와 제발 잘못했으니 사태를 무마시켜달라면서 빌었다. 그는 또 외교부 부국장은 6.25 전쟁에서도 공을 세웠으며 품성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래서 조직부 부부장을 돌려보냈는데 그러자 간부 담당 책임자가 찾아왔다. 그는 나와 가까운 사이였다. 외교부 부국장을 철직시켜 노동 현장으로 보내려면 그를 거쳐야 했다. 그는 웃으면서 비서 동지가 이번에 대단한 용단을 내린 것 같은데 자기 경험으로는 조직부와 대결에 일시적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외교부장인 허담이 몰랐을 리 없고 그럼 적을 많이 만들게 된다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친필 비준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다고 했더니 친필 비준 문제는 조직부에서 적당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테니 적당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조직부와 선전부에서는 장성택과 김경희가 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허담과 양형섭이 수령의 가게라는 걸 은근히 앞세워 계속하여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편을 들었다. 나는 과학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헛되이 속을 썩이기보다는 주체사상 선전이나 실속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체사상 대외 선전 기지로 주체과학원을 창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의하여 김정일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과학원 청사는 당시 평양교회의 유학생 기숙사 용도로 지은 건물을 쓰기로 했다. 1980년 8월부터 나는 주체과학원에 박사원생을 모집했다. 박사원에는 철학이나 경제학 등 사회과학 계통의 전문가들과 외국어 전문가들을 50대 50의 비율로 받기로 했다.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주체 철학을 배우면서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하고 외국어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주체 철학을 배워 외국어로 주체 철학을 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매주 한 번은 박사원생들과 토론회를 열었다. 박사원생들 가운데는 재능 있는 인재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의 실력은 급속히 향상되어 갔다. 특히 어학 전문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과학 전문가들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토론에도 적극적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덜 받은 외국어 대학 졸업생들이 더 빨리 발전한 것은 당연했다. 나는 이들을 양성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들 역시 나를 너무 따라서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나는 지금 그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주체 사상에 끌어들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가 북에서 남으로 넘어옴으로써 북한 당국은 나의 사상적 영향 하에 있던 핵심들만 해도 수천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거나 혹은 철직시켜 지방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1982년 2월 제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나는 이 대의원 선거 기간에 의장직을 양형섭에게 물려줘야 했다. 당시 사회과학원의 반대파들은 선전부와 결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양형섭이 등용되자 그를 구심점으로 모여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때 나는 과학교육 담당 비서로서 사회과학원에 대한 지도권을 쥐고 있었다.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사회과학원 원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나에 대한 평판이 높아짐에 따라 선전부와 문서정리실에서도 나와 주체사상연구소를 시기하는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정일도 질투심을 가지고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나의 주체사상 선전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거듭 주장하지만 나는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은 가장 단순한 물질적 존재를 기준으로 하여 전개한 이론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인 인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성숙된 인간 사회에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을 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간 중심으로 개작한 유물론과 변증법을 주체의 유물론, 주체의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은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변증법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으며 자본론에서의 가치법칙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수정주의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아는 김정일은 철학 상식이 부족하고
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감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주체 철학에 대해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1972년 여름이라고 기억된다. 새 헌법에 대해 토론하던 중에 당시 과학교육부장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과학원에서 주체 사상을 황장엽이 창시했다는 말이 자꾸 나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야 내가 내놓은 것이고 황장엽은 내 석이라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냥 내버려 두라면서 이런 지하의 과학교육부장의 말을 눌러버렸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는 김일성은 비록 말이나마 대범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나에 대한 평가를 삼가면서도 뒤에서는 나의 이론적 권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 몹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포용력이 약했다. 나는 나의 이론적 권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또 이론 문제와 관련하여 그 누구와 경쟁심을 품은 적도 없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철학적 진리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을 내 개인의 공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더구나 나 자신을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 나는 여러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이 나를 공부시켜주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늘 명심하던 터였다. 그런 만큼 내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으로 써준 글들은 나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당연히 그들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내가 주장하는 철학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몰라도 그것의 극히 일부분만을 저들의 이익에 맞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의 이론과 그들의 입장을 혼동시킬 필요는 없었다. 내가 주체의 철학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역시 발전하는 만큼 후세의 그 누구든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론과 그것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의 이름을 결부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1980년인지 1981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김정일의 지시라고 하면서 선전부 부부장이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간된 소책자를 건네주면서 김정일의 노작 발표 모임에서 간부들에게 읽어주라고 했다. 이 모임은 김정일의 저서 간행을 축하하고 김정일의 저서를 한 권씩 받기 위한 간부들의 모임이었다. 김정일의 책자를 읽어주면서 보니 책을 쓴 날짜가 1974년 4월로 되어 있었다. 내용은 주체의 유물론, 주체의 변증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문제로 논쟁할 생각은 없었으나 기분이 묘했다. 마치 주체 철학을 예전부터 알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날짜까지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1974년으로 소급하여 조작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른바 노작 원고를 만들어 놓고는 발표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여 적당한 날짜를 붙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주체 철학처럼 너무도 뻔한 주제의 날짜까지 조작된 것을 보면서 내 기분은 솔직히 씁쓸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쓰다 달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나에게 의견을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그 글이 발표된 뒤로 반대파들이 새로운 철학 원리를 더욱 집요하게 반대할 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 후부터 주체 유물론, 주체 변증법 대신 인간 중심의 유물론,
인간 중심의 변증법이라는 말을 썼다. 그들은 그 용어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묵살해버렸다. 이렇듯 내가 하던 일은 이런저런 시비를 당하는 것 말고는 큰 무리 없이 잘 진척되었다. 그러면서 어느덧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었고 내 나이도 60을 넘겼다. 다행히도 주체사상 선전 사업은 잘 되었다. 수많은 외국 손님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주체과학원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학술 토론을 벌이는 한편 북한이 자랑하는 곳을 둘러보았다. 중요 대표단들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접견하고 오찬을 베풀었다. 해외의 많은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 나는 그들이 가져다주는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더구나 해외여행을 자주 하면서 세계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가정생활도 안정되어 행복하고 단란했다. 맏딸과 둘째 딸은 공부를 잘했으며 셋째 딸도 대학 입학 시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들도 공부를 잘했고 나와는 달리 사교성과 부침성이 있어서 인기가 좋았다. 김경희와 장성택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으며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나에 대한 김정일의 신임도 그만하면 좋은 편이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살벌해졌다. 북한은 입을 다문 채 늘 하던 대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권력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아웅산 폭파 사건이 북이 저지른 또 하나의 테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와중에 북한의 권력 중심에서는 간부들의 이동이 단행되었다. 국제비서로 있던 김영남이 외교부장 겸 부총리로 자리를 옮기고 외교부장으로 있던 허담이 대남관계부서인 통일전선부장 겸 비서로 들어왔으며 국제비서 자리는 김용순이 부부장에서 승진하여 맡게 되었다. 김영남은 자리 이동을 좋아하지 않았고 허담의 부인도 남편을 국제비서로 승진시키지 않고 대남 사업을 맡긴 데 대해 불만을 늘어놓고 다녔다. 당시만 해도 국제부는 당 내에서 조직부, 선전부 다음으로 힘이 셌으며 이 세 부서의 부부장들에게는 주택을 중앙당 청사안이나 다름없는 곳에 제공하고 호위국 보초가 경비를 섰으며 승용차도 2인이 한 대를 쓰는 다른 부서의 부부장과는 달리 1인 한 대였다. 병원도 평양에서 시설과 의료진이 가장 좋다는 봉화병원을 이용했다. 국제부에는 김경희가 과장으로 있고 김용순이 부부장으로 있었는데 김용순이 김경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결국 김영남을 몰아내고 비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용순은 이미 김정일의 신임을 받아 김정일의 술파티에도 비서인 김영남을 제치고 참석하는 수완을 부렸다. 김용순은 김일성대학 법학부 국제관계과를 다닐 때부터 문예서클 책임자를 맡았었는데 노래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춤도 잘 추었으며 노는 재간이 뛰어났다. 그는 김정일의 술파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기왕에 김정일의 술파티 얘기를 또 하게 됐으니 한 가지만 더 말해야겠다. 김정일의 파티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빼고는 아래 위 차이가 없었다. 물론 김정일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갔다. 한 번은 김용순이 술에 만취한 채 나이 많은 오진우에게 오진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면박을 준 일까지 있었던 모양이다. 자기 외에는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김정일이 그런 분위기에 만족해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허담의 부인 김정숙은 남편이 국제비서 자리를 차지하기를 늘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터에 대남관계 비서가 되었으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연히 김용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하지만 김경희가 김용순을 감싸고 돌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다.
양형섭도 나름대로 사교성은 있었지만 김정일의 비위를 그리 잘 맞추지는 못했다. 허담은 매우 영리하여 김정일의 비위를 잘 맞추었으나 그의 저 김정숙은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수단가였다. 언젠가는 그녀가 공업출판사 사장으로 부임해 너무 못되게 굴자 그곳 당비서가 참다 못해 도끼로 찍어서 죽을 뻔한 일까지 있었다. 그 당비서는 총살되었다. 허담은 김정일의 뜻에 맞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헐뜯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나는 허담이 김정일의 측근으로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김정일이 가장 경계한 사람은 뭐니 해도 계모인 김성애였다. 김정일은 김성애에 대한 김일성의 사랑을 떼어놓기 위해 김일성 곁에 미모의 젊은 여성들을 간호원으로 배치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썼다. 양형섭, 허담, 김정숙을 축으로 한 패들은 김성애를 가차없이 잔인하게 공격함으로써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내고는 했다. 김영순이 국제비서가 되자 권력 내부에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김영순은 김경희의 지지만 믿고 우쭐거리다가 드디어 그들에게 걸려들었다. 김영순의 비행에 대한 보고가 김정일에게 나날이 들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김영순이 국제부 직원들과 외국 손님을 초대해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인들까지도 춤을 출 줄 알아야 한다면서 직원 부인들을 당 청사에 모아놓고 춤판을 벌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연히 시끄러운 시비거리가 되었다. 춤판 문제가 공공연하게 터지자 김경희로서도 도와주기가 어려웠다. 김영순을 비판하는 본부당 총회가 열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에게 비서국을 대표하여 총회 결론을 읽으라는 것이다. 물론 결론문은 본부당에서 써준 것이다. 나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영순은 1984년에 철직되어 평안남도의 탄광 노동자로 내려가 혁명화를 겪었다. 김영순이 철직되고 며칠 있다가 김정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령님과 오래 토론했는데 황 선생이 국제비서를 맡는 것이 국제적 권위로 보아서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과학교육비서는 내가 오랫동안 교육부문 사업을 해왔던 터라 조금 알고 있고 또 주체사상연구소 일은 내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내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권력투쟁의 가장 첨예한 자리인 국제비서는 나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성격은 한 가지 일에 깊이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외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하지도 못한다. 자칫 일을 잘못하여 심려를 끼쳐드릴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일이 말했다. 외국 사람들과의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수령님께서 철학을 잘 아는 선생께서 국제비서도 잘할 것이라고 추천했다는 것이다. 내키시지 않더라도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라도 좀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자 더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주체사상연구소 소장과 겸직으로 국제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생각을 모르는 가족들은 내가 승진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이제는 주체사상연구소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국제비서 사업에 전념하라고 했다. 심지어 사리 판단이 늘 정확한 맏딸까지도 아버지가 저명한 외교관이 되길 바란다고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같은 출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내 사명은 주체사상을 완성하여 세상에 남기는 것이라고 줄곧 다짐했다. 철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나아가 경제학과 정치학 문제도 꼭 해명해야 한다는
나름의 의무감 같은 것도 느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권위는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인기가 시들해졌다. 게다가 고르바초프의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가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소련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인기는 바닥권이었다. 국제비서가 되고 나서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김경희는 국제부 부부장으로 있었는데 그녀 주변에는 신분 상승이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끓었다. 더구나 부장 대리를 하던 사람도 외교 실무에 대해서는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었다. 김경희는 김용순 때와 같이 서로 간의 직통 전화를 놓아 은밀하고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선생이었던 사람이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자에게 아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나와 김경희의 업무에 구분을 지으려고 했다. 차라리 권력을 김경희에게 넘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에게 김경희를 제1부부장 혹은 부장으로 승진시킨 다음 내부의 일을 담당하게 하고 나는 외국으로 나가는 대표단 일이나 봤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승인하지 않았다. 나는 외국 출장도 자주 나가게 되고 당과 관계가 있는 손님과 주체사상 문제로 찾아오는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글을 쓰지 않으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밤에는 주체사상 선전에 필요한 강의안이라도 쓰고서야 잠을 청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 김정일이 내려보낸 많은 자료도 제대로 못 보는 형편이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나는 김정일이 베푸는 만찬과 파티에 몇 번 참석했다. 그러나 나는 체질적으로 술이 받지 않아 조금만 먹어도 괴로웠다. 내가 정말로 술을 못 마신다는 걸 안 김정일은 더 이상 술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대신에 부부장들을 불렀다. 그래도 나는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 생활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은 김정일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고학하며 단식도 하고 생쌀을 먹었다는 것이나 주위가 소란할 때는 귀마개로 귀를 막고 있다는 것 등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연형무기 총리를 할 때였다. 연형무기 남북대화를 준비하느라 자리를 비운 채 통일전선부가 쓰는 초대소에 나가 있을 때였다. 김정일이 파티를 열고 그를 불렀다. 김정일은 악수를 하고 나서 느닷없이 연형묵에게 황 비서는 내일 출장 가도 오늘 밤까지 일하고 비행기를 타도 귀를 막고 책을 본다는데 당신은 그까진 남북대화 준비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전폐하고 며칠씩이나 초대소에 나가 도대체 뭘 하는가라며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또 한 번은 선전부에서 부장 이상 간부들의 건강을 위해 매주 한 차례씩 중앙당 체육관에 나가 체조도 하고 운동기구들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았다. 물론 당내만이 아니라 당 외의 정치국 위원들인 총리나 부주석 등 행정계통 간부들도 대거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전부 부부장이 느닷없이 나에게 반장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김정일의 측근으로 김정일이 담배만 빼들어도 재빨리 불을 붙여주는 이를테면 눈치 빠르고 행동 역시 빠른 파티의 실무 조직을 맡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간부들이 그에게 은근히 아첨 아닌 아첨을 하는 수가 많았다. 그는 정규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을 연상시키는 사람으로 위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인물이었다. 김정일이 주선한 파티에 참석하는데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나로서는 그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었다.
그자는 아마 그 때문에 일부러 나를 골려주려고 체육반장을 시킨 것 같았다. 당연히 김정일의 비준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좀 난감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했다. 본래 체육과는 인연이 없는 내가 자주 빠지자 그는 김정일에게 반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다고 보고하면서 슬며시 내가 체육관에 자주 결석하는 자유주의자라고 헐뜯었다. 그러자 김정일이 웃으면서 황비서는 생쌀을 먹으며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누가 뭐라 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